다음 관리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우리 건물에는 관리위원회나 혹은 운영위원회, 대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한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네, 한 분 계시죠? 네. 실제로 이 관리위원회 설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관리 규약이 사실 제대로 제정되어 있는 단지도 사실 많지는 않는데 이렇게 규약에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사실은 성립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 안에서는 아예 이거를 필요적 기구로 만들자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에 설치 근거가 없으면은 우리 단지에는 뭐 관리위원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의결기구는 아니고 단순히 관리인을 자문하는 그 정도 역할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자문기구의 의결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결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겠지요. 규약에 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 규정이 있다면 명칭이 어떠하든 다 관리위원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관리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집합건물 자체에는 26조의 2, 26조의 3 두 조항밖에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26조 2항에 보시면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감독기구가 원칙적인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규약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은 관리인에 대한 해임 권한도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관리인이 집행행위를 할 때는 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각 책임제를 아니면 그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의원 내각제 형태로 운영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의 권한이 굉장히 약화되죠. 단순히 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집행 도장을 찍고 집행하는 역할에 사실은 좀 그렇게 축소되겠죠. 관리위원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반드시 구분 소유자야만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에 대해서는 규약에서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 수를 정하게 되면 전체 집회를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선거구별 선거를 통해서도 관리위원 선출이 가능합니다. 관리위원 임기도 마찬가지 2년이고 점유자에게도 투표 권한이 인정됩니다. 관리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결격 사유 규정이 없는데요. 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는 5년,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는 2년,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하여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는 5년, 관리당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관리비를 3개월 연속 체납한 사람은 관리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리위원 선거 시때에는 이렇게 범죄 경력 조회표를 회부를 받아서 경찰서에 신청해서 회부를 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행령 부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집은 관리위원장, 관리위원회 위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거나 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소집하게 되고요. 관리위원이나 관리인이 청구했는데 관리위원장이 안 열어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관리단 집회의 경우와 달리 법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소집 청구한 사람이 바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의결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는 제적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부분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 사실은 좀 불분명해서 웬만하면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긴 합니다. 관리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좀 주의할 부분이 시행령에서는 관련 집회에서 위원장까지 선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서 관리위원만 선출하고 우리끼리 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위원장 선출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낭패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집회를 다시 한번 열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에 꼭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둬야 됩니다. 관리인과 위원장이 겸직하는 건물들도 꽤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가? 겸직 제한 규정이 없어서 사실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겸직이 일어나는가? 한 사람이 관리인 선거도 나가고 관리위원장 선거도 나가서 동시에 선출되는 경우 가능하고요. 규약에 근거해서 관리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간선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관리위원임과 동시에 관리인이 되겠지요. 다만 규약에서 관리인이 되면 관리위원장도 당연 겸직한다 라고 되어 있거나 반대로 관리위원장은 관리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규약은 사실은 저는 무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장 원칙적으로 집회 결의를 통해서 뽑도록 되어 있죠, 법상.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간선을 통해서 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겸직하도록 규약에 정한다고 하면은 그걸 위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규약 자체를 보고 그렇게 당선되는 부분은 이게 직무정지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뭐 이제까지 살펴본 부분은 관리인과 관리위원에 대해서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혹은 구분 소유자 입장에서 우리 뽑아놓은 관리인이 사실은 뭐 갑자기 차가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관리사무소 와서 뭘 요청을 했더니만은 뭐 안 해준다거나 계속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보고를 안 한다거나 뭔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뭐 관리비가 갑자기 높아진다거나 그럴 때 어떻게 과연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부분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자료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겠지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봤듯이 사무보고 자료들은 법원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계자료 혹은 사무보고 자료,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하면은 구분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나 그러면은 뭐 가능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권리 남용이라든가 필요성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사님 인정이 안 해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확인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사실은 회계자료, 사무보고자료, 열람등사 신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하면 좋은데요.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비대위가 구성되겠죠. 비대위 쪽에서 이제 관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세를 많이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해임 결의를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법원을 통해서 한번 좀 압박을 해보자라고 하면 해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의 자체는 관리인 해임 결의는 관리단 집회 결의를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간선되었으면 위원회에서 바로 해임 결의가 가능합니다. 관리위원 역시 집회에서 선임되었으면 관리단 집회로, 선거구별로 선임되었으면 선거구 투표로 해임이 가능하고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으면은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24조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위원 해임 소송은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했다. 사실 관리인 해임 소송을 제기를 하면 법원에서 잘 인정 안 해줍니다. 보통 인정해주는 경우는 형사 책임이 명백히 발생했다라는 부분, 형사 책임도 뭐 일반적인 뭐 주차장법 위반이나 건축법 위반 이런 부분 가지고는 인정 안 해주고요. 구분 소유자와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파괴된 정도가 됐다. 그 정도로 심각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때서야 해임 판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해임 소송을 그렇게 힘든 소송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해임 소송을 하면서 목적은 해임시키겠다는 목적보다는 필요한 자료들을 법원을 통해서 다 받아보겠다. 그래서 회계자료 여기서 다 못 받은 자료들을 해임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청구를 하면은 웬만하면 또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리비 자료, 뭐 통장 내역, 계약서 이런 자료들을 쫙 빼내서 조금 의문이 있다고 하면 형사 책임 이쪽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보통 문제되는 부분이 관리비나 공영수익금, 주차장 수입 같은 부분이죠. 현금으로 받아서 뒤로 챙기거나 이런 부분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되겠지요. 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경우는 배임 수재죄가 되고요. 보통 업계약 체결해서 뒤로 이렇게 뺏겨서 많이 받으시죠. 네, 배임 수재죄에 해당됩니다. 장기수는 충당금 부당 사용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 장기수는 충당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은 업무상 횡령죄 바로 해당됩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상으로 다른 데 쓰지 말아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집합건물법에는 그렇게 제한하는 규정이 없죠. 장충금에 관한 근거 규정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걸 전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뭐 판례 입장은 뭐 관리위원회나 아니면 집회 결의를 거쳤다. 그리고 꼭 전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조각이 됩니다. 네. 공용부분 부당 용도 변경하는 경우, 공용부분에 창구를 개설해서 임차 수익을 얻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요.
주차장에다가 뭐 창고를 추가로 개설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세차장을 마련해서 그렇게 임대 수익을 얻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렇게 처벌이 되면은 관리인 해임 사유에 한 가지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리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사실은 형사 책임도 다 물어봤는데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달려가는 게 뭐 구청으로 달려가서 이런 부분들 보고무 위반 거짓 보고한 부분, 그 다음에 규약 의사로 서면 합의서 보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열람 등서를 거부한 경우,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 이런 부분 주무관청에다가 과태료를 내려보내 달라라고 요청을 하지요. 아직까지는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잘 모르고 교육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드뭅니다. 하지만 잘 설득을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태료라도 맞게 하면 나중에 해임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선거 때 많이 좀 도움이 되겠지요. 이제까지는 지금까지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통제 방안을 살펴보았다면은 이제 개정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조금 더 부당한 관리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1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50인 이상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5분의 1 이상이 연수에서 요구하면 이렇게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규정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관리인 신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구분 소유권의 수가 50인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선임됐으면 자기 선임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해라라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그거를 소관청에서 한번 관리를 해보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다만 문제는 어디까지 심사를 할 것인가, 형식적인 심사를 거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결 정족수까지 한번 따져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운영할 때 조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효성은 거기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선임됐는데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200만 원 과태료 처분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 규정을 둠으로써 자기가 정당히 뽑혔다라고 하면은 신고를 할 것이고, 뽑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금 의문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신고를 제대로 못하겠죠. 사실 신고를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다툴 때 유리한 자료가 되겠죠. 네, 개정안에서는 관리비 장부 작성 보관 의무를 신설해서 구분 소유권 수가 50인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실익은 사실 점유자한테도 이렇게 열람 등사 청구권을 좀 넓혀뒀다라는 부분의 실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인은 위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되고 과태료 제재 규정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실익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실효성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파트 같은 부분은 공적인 관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요. 행정청의 개입도 되고 많이 좀 들어와 있고. 하지만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 원칙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청에서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학계 내에서도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쪽 견해가 있고요. 좀 공법을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은 일반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오피스텔도 공적인 개입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50인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에서는 올라와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규정이 있고요. 네, 이상으로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정안이 학자들이 네네. 공감을 해서 이렇게 금년이라든가 바뀔 계획으로 되어 겁니까? 네. 안으로만 제시가 된 거예요. 지금 법무부에서 지금 심의 중인 걸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수님 김영규 교수님께서 참여하셔가지고 제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국회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빠져 있어서 물어본 네. 거고요. 네네. 한 가지 관리위원회가 설정이 되고 네. 명칭이 관리위원장이 돼서 선정의 대표를 네. 선정된 경우 관리위원장, 관리위원이 회장이 됐던 네네. 그렇게만 선정하고 건강 리치했지. 관리인을 그냥 농사했지. 명칭으로 다시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그냥 회장이 활동하는 경우 네네. 그것을 관리인으로 봐야 되니까 네. 관리위원이 회장을 뽑고 회장이 관리인이다라고 다시 또 네. 결의를 해야 돼요.
보통 관리위원회로 운영하시는 집합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관리위원장이 대표로 행사하시거든요. 대외적인 대표 행위, 대내적인 의사 결정은 관리위원장 명의로 해도 괜찮습니다. 법원에서도 따로 마치 관리인이라는 관리인 명칭을 것처럼 다시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관리 명칭을 부여하실 거면은 집회 결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표적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관리인으로 다시 더 추가 선출될 수 있죠. 결국은 관리인에 해당하는 그 역할을 관리위원이 대표인 그 위원장, 네, 맞습니다. 회장이 그냥 하면은 네. 그걸 관리인의 역할이라고. 네, 대외적으로 소송회의 하실 때도 관리위원장 명의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관리인이 관리위원장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 네네. 보면 공무원상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전문가 과정에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내년 5월에 입주를 하는데 지금 네. 규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규약상에 거의 다 2차는 보면 거의 다 완성을 했는데 네. 관리위원장은 네. 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이 네네.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 네네. 128페이지에 보시면 규약에서 관리인이 관리위원장을 당연 겸직하도록 한 규정은 네. 무효라고 지금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지금 오늘도 다른 변호사 네. 문의를 했었고 네. 그 규약에다가 그 말을 쓰는 문구 자체가 네네. 어떤가 물어봤더니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거는 규약에서 관리위원장이 관리인을 겸직한다 이 부분은 무효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조금 누구 말이 네. 맞는 건지 조금 더 규약을 보완하시죠. 왜냐하면 관리인 같은 경우는 집회 결의나 아니면 관리위원회에서 간선하도록 돼 있죠 법상.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저기 입주할 때 사전 점검이 이틀을 주어집니다. 네네. 사전 점검 때 서명 결의로 해서 지금 다른 단체들도 다 80% 이상 갖고 있는 네네. 상황이에요. 그때 그 관리 규약을 같이 놓고요. 관리위원 명부를 같이 놓고 네. 그리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네네. 네, 그걸 다 찍어놓습니다. 네, 그걸 읽어보시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관리 규약에 보시면 관리위원장은 네. 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또 표시를 그죠? 해두고 네네. 그리고 관리위원장, 가로 열고 관리인 네네. 누구 그 당연 겸직 규정인데요. 감사 누구, 네. 총무 누구, 그리고 관리위원 몇동 누구 누구, 김대표 누구 누구 해서 그거를 명단을 다 제시해요. 네. 그 과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규약에 있는데 유효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의 기준에 맞춰 봤을 때 그 규약이 많이 유효할 것인가. 법에서는 분명히 관리인은 집회나 아니면은 관리위원회에서 간선하도록 돼 있죠. 근데 그거를 조금 초월해서 바로 당연 겸직으로 규약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은 법의 취지에는 안 맞는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효라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네. 틀려요. 네. 네, 제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사실. 다시 현출을 하면 왜냐하면 네. 어차피 주민이 관리인이 되고 또 어떤 분은 관리위원장이 돼요. 근데 이 다툼이 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관리위원장을 관리인을 겸직한다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저희 캔텍스 지구단지에서는 관리인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관리인이라고 하면 법에서 그렇게 선출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리위원장은 관리인 역할을 한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